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문경 서적, 대훈 서적.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참 익숙한 그리고 그리운 상호명입니다. 친구들과 문제집 참고서를 사기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던 대표적인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는데요. 세월의 흐름에 서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이제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향토 서점은 단 한 곳, 계룡문고입니다. 지난 2022년 가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 코로나19, 고물가 상황 등을 겪으며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계룡문고가 건물주인 대전시 산하공기업 테크노파크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당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폐점 위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적 다툼은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서점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임대사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도서를 공급한 출판사, 그리고 지역 향토 서점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대전 향토 서점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지역 서점 계룡문고가 지속 가능한 서점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동선 대표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고 시민 주주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 주당 10,000원씩 시민 주주를 모집해 주식 매각 대금을 전액 계룡문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선 대표는 지난 시간 여러 위기를 겪으며 계룡문고가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지켜온 대전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시민의 서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클릭 한 번이면 쉽게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무엇보다 독서 인구가 감소해 전국의 크고 작은 서점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대전시만 해도 올해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예산은 지역서점위원회 예산 3천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운영 지원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활동은 전무합니다. 서점과 개개인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계룡문고가 시민의 서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택한 운영 방식이 지역 향토문고가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민망했던 충남도 의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예,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네, 충남도 의회가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요. 오는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모두 4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조례안 26건과요. 동의안 13건 그리고 건의안 5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8명의 의원이 그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도 나설 예정이고요. 예.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충청남도 인삼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
임시회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은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건데 도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요. 대전, 세종, 충남북이 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까지 만들었지만 이 충남도 의회에는 관련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충남도가 의회와 도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좀 상세히 알리고 또 이제 세부안에서 충남도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 의원은요. 국립의대와 국립대학교 병원이 없는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사단체와 끝없이 대립하는 현 상황이 좀 걱정이라면서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충남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방문에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불참했다면서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했던 일정은 무엇이었냐? 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예, 벌써부터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안건 가운데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3일에 이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요.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예정이고요. 상임위에서 관련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오는 19일 열리는 그 본회의에서 이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번 다뤘던 안건이 다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하겠다 이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 진행됐던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지각을 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두 7명의 의원이 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도 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이제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개회가 됐음에도 전체 의원 46명 가운데 고작 22명의 의원만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개회에 맞춰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네, 그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아예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셈인 거죠. 여기에다가 일부 의원들은요, 이 질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뭐 휴대전화를 보거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의자에 눕듯이 기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출석하지도 않고 또 지각을 하거나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대의기관으로서의 품위를 좀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네, 오죽하면 현장에서 민망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이래서요, 이 선거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 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입니다. 무엇에 관한 권리 말씀이십니까? 네,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이 국가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다가 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뭐 이른바 이틀막을 당한 채 이 팔다리 들려서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요. 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이기도 한 신 씨의 경찰 조사에 맞춰서요. 이 녹색정의당이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민기 씨와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근데 경찰이 신민기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좀 염두하고 있다, 이런 듯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신 씨는요, 입틀막과 강제 연행으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는데 오히려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요. 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쓰여진 그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이 폭력적인 제압 때문에 축하를 받아야 할 졸업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어했다면서요. 대통령실이 졸업생과 카이스트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그렇고요. 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그 전 회장이죠. 이면택 회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입이 틀어막힌 채 좀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네, 이게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나라에서요. 그것도 자유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신민기 씨도 이 형사적, 헌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카이스트 동문 26명도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신 씨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이스트 졸업식 당일에요. 행사장 밖에서 선거운동하다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던 예비 후보도 있었죠. 맞습니다. 대전 유성구갑 선거구의 진보당 소속 김선재 예비 후보였는데요. 예. 카이스트 졸업생이기도 한 그 김 예비 후보는 졸업식 당일 카이스트 동문 쪽에서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김 예비 후보가 들고 있던 홍보 문구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는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선이라면서 예. 김 예비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김선재 예비 후보도 법적 조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대통령의 안전한 이동 경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에서 이 통상적이면서도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는 이 공직선거법상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요. 지난달 27일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이른바 입이 틀어 막힌다는 입틀막 사건 한 유명 풍자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그 대선 기간 당시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자격으로 출연하게 됐었죠. 그 당시 이제 출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풍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윤 대통령은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권리다 뭐 이렇게 답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때 말했던 그 권리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에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기후 위기 대응이나 이제 환경 관련 공약들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예. 이 지난 1월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모인 기후정치 바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유권자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해당 결과를 보면은 이제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예.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은 좀 투표를 고민해보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응답의 한 6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 전체 응답자 중에 한 33.5%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되죠. 이 정도의 분들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기후유권자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관련돼서 좀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총선 공약도 점검을 해보고 예. 이 유권자들의 이제 투표 성향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살짝 놀랐던 것이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이 유권자들께서 기후에 관심을 갖고 그 정책들을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네. 이 부분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공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사님께서는 현재까지 나온 공약들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위기 관련 대응에 투표하겠다라고 밝히신 분들도 예.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선거는 사실 또 당선 가능한 분들에게 투표를 하는 예.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이제 실제로는 얼마만큼 더 영향을 줄 것인가는 사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박빙 지역 인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좀 더 유효하게 예.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총선 관련 공약들은 사실 아직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관련 공약들을 제대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다만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의 좀 적절성들을 떠나서 예.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기후위기 대응에 좀 소극적인 예.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먼저 발표를 했고 또 예. 관련된 정책들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예. 이 국민의힘을 시작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총선 공약을 내놨다면은 조금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보다는 더 나은 공약들 혹은 더 발전된 공약들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어떤 기후 관련 공약들이 발표됐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당이 발표한 공약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약간 이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쪽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네.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먼저 일단 그 공약을 내놨단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기존의 금액보다 2배 정도 늘려가지고 오. 5조 원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예.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차세대 원전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주로 SMR이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는 공약도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일상적인 친환경 실천을 하면은 포인트로 봤던 이제 탄소 중립 포인트의 인센티브 예. 상향 얘기도 있습니다. 뭐 뭐 그 외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나 혹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좀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일단은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더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5조 원으로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이게 필요한 공약은 맞는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환경단체에서 조금 평가하기로는 이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그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매겨서 이 기금을 충당을 한다면은 예. 실제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 또 관련된 재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탄소세 얘기는 꺼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세금들을 늘려나가겠다. 그 기존에 이제 걷는 세금에서 조금 사용처들을 변경하는 형식의 이제 방향들 좀 보이다 보니까 예. 탄소세를 조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제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혹은 다른 이제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정당들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차이가 예. 결국에는 이제 핵발전입니다.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네. 그걸 사용할 것이냐. 맞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까지 이제 많은 단계들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여론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유권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가끔씩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어. 또 특히 대중교통 사용하시거나 예. 혹은 여러 가지 참여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센티브 상향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효하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총선 공약이 지금의 정부 여당의 정책들하고 또 사실 예. 상충하는 교차를 부분이 해야 좀 되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예.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공약들을 또 내놓는 것이 과연 앞뒤가 잘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이 바퀴가 잘 맞아 떨어져야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잡음만 나고 더 파열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유권자들께서도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공약 발표가 뭐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동안 주장해온 환경 관련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가 예.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강조했던 공약들이 이제 기후 에너지 모신설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부를 좀 대체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처를 신설해 보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리백을 비롯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이제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더 확대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발전 비율들이 선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고요. 예.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확대해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상 기후에 대응해 가지고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도 예. 간혹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총선 공약 발표가 좀 늦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공약들을 내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환경단체나 여러 이제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예. 평가하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연초에 예. 그 연설을 하면서 여러 위기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생 위기다, 예. 전쟁 위기다, 뭐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 기후 위기가 없습니다. 이 연초에 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겠다라고 들어가는 내용들 가운데 환경 관련해서는 네. 딱히 말씀을 하신 게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4대 위기를 얘기를 할 때 기후 위기가 빠져 있었고요. 예. 그 전체적인 30분 정도 연설 도중에서도 기후 위기를 언급한 건 굉장히 적은 분량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약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더 옮겨와서 조금은 이제 소극적이거나 혹은 예. 제대로 된 공약들을 준비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총선 앞두고 요즘은 뜸해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잖아요. 각 그렇죠. 당에서도. 네. 근데 그 인재 영입의 면면을 따져보면 환경 관련해서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호 영입 인재가 예. 이제 박지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1호 인재 영입이 갖는 상징성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챙기고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도 1호 영입 인재가 이제 예.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기후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 강의는 무조건 다 한 번씩 들어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새로운 담론들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영입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음.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이나 이제 영입 인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예. 기업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관련 환경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영입했다 보니까 어쨌든 이 총선을 앞서가지고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따지지 않고 예.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파이가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각종 영입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이 분야이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그렇죠.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거대 양당에서는 공약을 발표하고 또 그간에 나왔던 정책들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다른 뭐 군소정당들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을 좀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잠깐 언급됐었던 녹색정의당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총선을 치를 때 이제 그 정의당이 녹색당과 함께 예, 총선을 예. 치르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기후위기에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탈핵과 탈석탄을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밝힌 이제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파이를 키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그쪽에서도 하지만 예. 마찬가지로 이제 탈핵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탄소세에 대한 주장들도 해당 정당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사실은 국가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 지표를 목표로 해서 여러 정책들을 설계를 예. 많이 하는데 그 관련 정책으로 이제 GDP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말고 예. 지속 가능 전환 지표를 적용을 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들을 좀 평가하고 목표 지점들을 다시 설정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에 정치권에서 이 환경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에게 조금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네. 어떤 논의라든지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겠다 혹은 어떤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각 정당들이 발표하는 정책들 혹은 그 방향성들이 법 얘기를 빠지고 어떤 당위적인 측면만 밝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그 많은 지자체들이 힘들어하는 게 대중교통 적자 문제인데 예. 그 많이 또 주장하는 게 이제 대중교통 적자 부분들을 국고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버스 관련된 법에서는 관련 근거 조항들이 없어가지고 국고에서 이제 지자체의 버스 비용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럼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버스 관련 법안들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들이 예. 실제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들을 예. 지향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사실은 조금 더 설득력도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는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의 취지에도 맞는 방향이 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버스 관련 법뿐만 아니라 탄소세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걷어내려면 또 그와 관련된 또 법안들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이념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뿐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앞으로 정부를 어떤 식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를 예. 법안 설계와 관련해서 좀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또 토론해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관련된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입법기관을 뽑는 그런 네. 선거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말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법까지도 좀 네. 세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조금 더 낫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선거의 공약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냥 다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런 공약들은 사실 집행부의 공약으로서는 어울리는데 입법기관의 공약으로서는 과연 적절한가를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각각의 주장들과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법안으로서 어떻게 슬기롭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예.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앞으로 다른 내용의 환경 공약들이 좀 발표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네. 좀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그렇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예. 또 빠져있는 공약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환경보호 실천 캠페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캔크러쉬 챌린지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예. 보통 이제 캔을 분리 배출하실 때 이제 압축을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귀찮다는 이유로 압축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네. 캔 밟아가지고 내고 그렇죠. 그거 학교 다닐 때 했거든요. 성인이 돼서는 그냥 캔 통에 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모든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내용물을 최대한 오염시키지 않는 게 핵심이거든요. 다시 재활용할 때 많은 부분이 사용 가능하도록 네, 맞습니다. 오염시키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버릴 때도 잘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압축을 시켜내면은 어쨌든 캔 내부에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여지를 최소화시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최소화시킨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찌그러뜨려야 내부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같이 이해하시고서 예. 관련 챌린지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한 간단한 환경보호 활동 사진과 함께 저희 5시엔 대세남에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요. 매주 두 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정치권의 총선 환경 관련 공약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 르포 시간.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9월 2023 대전 청년주간 행사 진행을 위해 선발됐던 3명의 청년 아나운서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유주 대전 청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은 뒤 나서는 출근길.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일상입니다. 예. 역 근처나 다리 밑으로 가면 보이는 노숙인들. 이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일 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바로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입니다. 이날은 노숙인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대전의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예. 세상에 여동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술 먹지 말라니까 가방에 넣으세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지하철역 입구. 분주한 사람들 틈 속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 청하고 계시는 노숙인에게 반장님이 다가가 준비해온 물품을 전달합니다. 예. 쌀국수 후원받은 게 있어서 저렇게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냥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후원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챙겨갖고 나와서 하나씩 드리는데,
저런 것들 들어오면 저렇게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진짜 노숙인 분들한테만 드려요. 그러니까 노숙인 아닌 분들한테는 저희는 안 드려요. 이날엔 간단한 식품만 들고 동행에 나섰지만 보통 직원분들이 큰 배낭을 메고 담요, 핫팩, 의약품 등 많은 물품을 들고 나서서 챙기십니다. 예. 제가 함께 동행한 곳은 대전천 천변을 따라 목척교와 중앙로, 지하철역, 대전역을 지나는 코스로 진행됐는데요. 벤치 혹은 천막 및 길을 걷고 있는 노숙인까지 꼼꼼히 살피며 안부를 묻습니다. 형구가 친구도 그냥 외톨이에요. 아무하고도 대화도 없고 상대도 없는데 저 친구하고 통성명하고 나서부터 내가 한번 이름을 부르면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 소리 남한테 들어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가. 지금은 제가 부르면 있을 때는 네 하고 대답하고 다 해요. 대부분 오랜 노숙 활동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센터 직원들에게도 열지 않는 마음을 오로지 반장님하고만 얘기를 나누는데요. 예. 사실 반장님께서도 센터에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시기에 누구보다 노숙인들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면서 센터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반장님의 요청으로 반장님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로 인터뷰가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원체 친하고 이제 이러니까 저 혼자 다니면서 뭐 필요한 물품 있으면 지급해주고. 거리에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잘 소통하시고 저희한테 말 안 해주는 것들을 반장님한테는 거의 다 얘기해 주셔서 약간 좀 정신줄환 있거나 하신 분들도 저희한테는 말을 안 해도 반장님한테는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셔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반장님은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아서 하루빨리 일상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통성명도 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며 가끔은 야단을 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나가요. 나가서 토요일도 나가고 필요하면 일요일도 나가고 이러면서 눈에 밟혀요. 밟히고 안 나가면 또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접근하려고 그러면 제 이름하고 나이를 먼저 알려줘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 내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가 누나, 언니 이 족보를 빼놓고 나머지 족보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보, 사돈, 뭐 삼촌, 오빠, 뭐 형님 뭐 이 소리 다 들어요. 자기네도 부르고 편한 대로 내버려둬요. 자식 뿌리 되는 애들도 형님 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아빠 하면 또 그거대로 두시고. 그렇죠. 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정말 반장님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반장님께서 개인 사정상 음성 변조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음성 변조로 인터뷰를 진행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유주 씨, 센터는 언제부터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왔던 겁니까? 네,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2004년 노숙인 상담보훈센터로 개설하면서부터 쭉 아웃리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아웃리치 사업은 오전과 오후, 심야 시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아웃리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는데 야간 지원 활동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아웃리치 사업이 진행된 지도 올해로 벌써 20년째가 된 건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나가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노숙인 아웃리치 사업은 단순하게 물품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넘어서 노숙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예.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웠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매일 진행이 된 만큼 이분들에게 아웃리치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 특히나 심야 아웃리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예.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김희곤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낮에 일반 시민들이 다니기 시작하시면 많이 피하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노숙인 분들이 일반 분들한테 보이기를 꺼려하세요. 또 노숙인들 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낮에 아침에 인력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돈이 생기시면 뭐 찜질방이나 방을 얻기도 하시고 며칠 동안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낮에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저희가 심야 아웃리치를 반드시 가는 게 그 시간대는 그 자리로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나가야 정말 노숙인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예요. 센터 직원들이 노숙인의 건강 상태도 살피는데요. 노숙인의 경우 의료 진료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고 보호자가 없으니 병원 가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다리 통통 부었던 애 걔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저기 아저씨 다행히 이게 보통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많이 겪는 게 이게 감염되는 경우를 많이 그래서 이제 신체 절단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 특히나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개입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계속 추적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의료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이 야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절대로 빼먹지 않고 나가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사실 말이 그렇지 새벽 1시까지 밤 11시부터 매일매일 나가신다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분이 그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노숙인 지원센터뿐 아니라 노숙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인 25센터, 예. 파랑새 둥지 등 총 3개 시설을 포함해서 직원 2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쉼없이 24시간 센터를 지키며 팀으로 나눠서 지역 정착과 응급구호, 의료, 주거복지 사업 등을 맡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도움이 아닌 노숙인 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게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심리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통해서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기본적인 일자리 사업이고 그냥 치료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또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2달 정도 월세 지원을 하는데 그냥 월세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분들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메뉴만 늘어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들으셨듯이 노숙인 주거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임시로 방을 마련해주고 기초생활수급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마저도 불편해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분도 잘 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저기에 저 텐트에 계시던 분들도 소통이 안 되던 분들이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몇 번씩 찾아오고 하니까 저희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저희 이런 데서 왔는데 이런 거 하나 드실래요? 뭐 그렇게 하고 진짜 처음 나온 노숙인 분들은 자기 노숙인 아니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숙인들하고 이게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저희가 갑자기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당신 노숙하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말 절대 안 해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말을 꺼내기도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노숙인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가 비율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냉혹한 사회 현실 앞에서 일부 20대, 30대 청춘은 산업 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없어요. 요즘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20대도 그럼 우리 지금 꿈터에도 지금 20대가 있는데요. 뭐 여성들도 있어요. 20대 여성분들도 남녀 상관없고 연령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숙인이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직장 잃고 가족이 해체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노숙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런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겪다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은 사정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숙인의 모습은 을에 생각했던 것처럼 노숙인의 행색을 띈 사람에서부터 잠시 여행을 떠나온 듯한 사람까지 제각각 달랐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어떤 분이 뭐 누워서 자고 계시는데 왜 그런 분들 지원 안 해주냐고 막 와서 저기
우리가 나와서 보면 아니거든요. 저희는 수급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노숙인 분들만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거리에 계시면 다 노숙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옷 입은 게 겉으로 보기엔 노숙인 같지 않죠. 맞아요. 네. 또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봉지 같은 것도 뭐 장 보셨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사실. 그냥 겉모습이 지저분하고 더럽으면 노숙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들으셨지만 제가 취재를 갔을 때에는 흔히 생각하는 노숙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정말 깔끔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대전역을 자주 이용하면서 가끔 노숙인 분들을 지나치고는 하는데 사실 날씨가 좀 덥거나 아니면 아주 춥거나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현재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는 25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예. 노숙인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용시설인데요. 이용 가능 기간은 혹한기, 혹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 외에는 한 달에 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센터에 머무는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자립으로 연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이유로 센터에 쉽사리 발걸음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대전 지역의 노숙인 현황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56명, 그중에 시설 노숙인은 214명, 거리 노숙인은 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이들이 자립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노숙인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계신 대전시 복지정책과 유한준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잠자리 제공, 생필품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그리고 주민등록 복원이나 장애인 등록 등 이런 공적 자원 연계를 통해서 노숙인들에게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임시 주거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노숙인은 이곳에서 적절한 주거와 급식, 의료 등 보호를 제공받고 있고 또한 자활 프로그램,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자격증 취득 등 이들이 사회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센터에 들어온 노숙인은 총 120명인데 그중에 84명이 자활 훈련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노숙 생활을 끝낸 것으로 파악돼 높은 자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의료나 주거 관련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현재 올해도 노숙인은 탈노숙을 했다가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에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자활시설 등과 함께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직업기능교육, 진로 설계,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각자 필요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후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서 재노숙인으로 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대전시에 좀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요. 예.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 때문에 대전시 노숙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도 노숙인분들의 임시거처를 몇 곳 봤는데 센터를 통해 자립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불과 10년 전 특히 IMF 때만 해도 길거리로 나온 노숙인이 많았지만 예. 이제는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점점 노숙인의 수가 줄고 있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센터 직원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는 노숙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정적이고 기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 노숙인들도 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김희곤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 아니 뭐 노숙인 시설 같은 데 가면 자고 먹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시는데
그거는 이분이 노숙화되는, 그러니까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그 과정이 아주 단기간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노숙인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개인이 가진 조건도 있고 사회적인 조건, 제약 조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고립되어 있는,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한테 당신들 왜 여기에서 노숙하고 뭐 그냥 거리에서 자고 그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사람한테 너 왜 극복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 말인 거죠. 노숙이라는 환경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라는 말을 전하셨는데요. 대부분 노숙인은 의존적이고 의지가 없다라는 편견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시선은 결국 노숙인 지원 관련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편견, 그런 것들이 노숙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저희가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도 않고 또 이제 많은 제약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자립을 할 때도 노숙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편견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게 노숙인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예,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분들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 치료 받으셔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필요한데 노숙인을 위한 사회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사회적 자원을 찾아서 이분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자원이 굉장히 극히 적은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노숙인 분들을 대면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움보다 사실상 현실적인 이제 시선이라든지 뭐 예산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신 거네요. 노숙인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힘든 건 이분들이 그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뭐 사회적인 벽에 막혀서 그걸 못하는 걸 보는 게 저희한테는 더 힘든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기회라고 저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노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어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회는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그걸 이제 많이 못하니까 저희는 좀 많은 벽에 부딪히죠. 그럴 때마다 더 힘들죠. 네, 노숙인 복지 분야 관련해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관련 예산도 좀 끊기고 담당 직원들도 퇴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예. 고위험군 노숙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수습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건데 예. 이러한 상황을 김희곤 센터장은 센터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은 거의 저희 쪽으로 흡수가 되세요.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남아 계신 분들이 이게 고위험군들이 좀 많이 축적이 되게 되세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비율도 높고 그게 이제 대전 지역 특성이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 노숙인들 중에 이런 고위험군들을 추적 상담하고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분들을 추적 상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동의를 해서 병원 입원을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물론 완전한 회복은 하기 힘들지만 정신질환은 질환 자체가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이 사업이 아예 지금 종결이 됐으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안에 그 의료비 예산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대전 지역에 있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그 의료비 예산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아예 끊겼으니까 더 앞으로 어떤 거리에서 어떤 의료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개입하기가 지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 노숙인들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건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의 특성에 맞는 걸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응급적인 상황에 대한 개입부터 시작을 해서 자립하는 과정까지, 자립해서 사회복귀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노숙인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예요.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겨울에는 뜨거운 감자가 돼요. 근데 그게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아예 예산이 줄어버리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책이라는 건 보다 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실무자들을 확보를 하고, 또 제도보다는 이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안정성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제가 못한 게 거리 노숙인들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면 정신보건 전문가가 센터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저희는 그런 정신질환이나 정신보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제도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이나 이 어떤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 대상에 맞춰서 현장에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센터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유주 씨, 이번에 대전 노숙인 지원센터 아웃리치 현장 동행 취재를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느끼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짧은 시간 동행하면서 몇몇 분을 만난 게 전부이지만 예. 진심으로 노숙인들을 대하는 김의곤 센터장님과 반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동안 노숙인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노숙인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건 결국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따뜻해지는 날씨처럼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민일보 시간에는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노숙인 아웃리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청년 아나운서 손유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끝곡 비비의 밤양갱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